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비입니다. 네. 훨훨 날아서 나비 효과 요즘에 정말 심각해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탄탄TV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예, 오늘 컨디션 좋죠?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거 준비했어요. 아, 오늘 또 예. 먹을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겁나게 좋은 거예요. 예, 기대하세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시사 1번지, 이슈 1번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뭐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 어제는 시즌 2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또 뭐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네. 당분간은 이제 정치 1번지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것 해야 될 것들도 적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운기와 딥블루를 이제 주간 편성해서 하는데 이번 달까지는 목요일에 하고 4월부터는 수요일로 당겨서 좀 여러분들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조금 뒤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불쇼가 좀 늦게 끝나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4시 반 뭐 넘어서까지 하니까. 예, 그거 보느라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시간은 좀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가 정어리 특파원들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준비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정식으로 공모 절차 들어가서 이번에는 정어리 특파원 훈련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나 트럼프가 다카이치를 쪼아댈까, 그리고 다카이치는 어떻게 잘 방어할까, 이게 궁금했는데요. 뭐 일단은 만나서 계속 뭐 왜 파병 안 하냐 우리가. 근데 트럼프는 일본에 우리 4만 5천 명, 한국에 4만 5천 명, 이게 틀리다고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우리 얘기를 트럼프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트럼프는 알고도 안 고치는지 윤석열처럼, 나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일본에 파병돼 있는 주일 미군이 한 5만 명 된다면서요, 김종욱 원장님. 그리고 예. 한국은 2만 5,500명이 되고 28,500명입니다. 28,500. 네. 근데 계속 일본도 4만 5천, 한국도 4만 5천 그러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많이 빌러야죠. 아니 근데 알면서 그러는가요? 이 모르는 거 한번 박히면 뭐가 안 고쳐지죠. 알겠죠. 참모들이 그거 뭐 얘기 보고 안 했겠습니까? 본인 얘기를 안 하는지도 몰라. 그 성질이 더러우니까. 뭐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가 여기서 논평할 이유가 없는 이번에도 거겠죠. 보십시오. 그 나는 참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지저분해. 안 할라 마. 그리고 내가 뭐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아? 뭐 너네들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켄트 네. 대테러 센터장, 나 양심적으로 이 전쟁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기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는 일 못한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곧바로 FBI 시켜서 수사시키고.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보고가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 안 도와줘? 됐어. 내가 이번에 간 보려고 그런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는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동맹국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야 네가 해. 내가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 어저께 내가 다 얘기해놨는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난 생명을 담보로 잡았고 특히 그 이란 여자 초등학교에서 175명인가요? 175명이요. 예, 아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잘 모르는 일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자에게 저희가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이 숫자에 강하네. 저요? 그냥 기억하는 것만. 175명 또 28,500명 이게 탁탁탁 그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한테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너 모질하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냐?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그래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하나 추가하면 네. 진주만 공습은 1941년이지만 트럼프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그러니까 본인은 1946년생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야지.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숫자 같은 거는 좀 헷갈릴 때 28,500명이라고
좀 아사무사하면 그냥 약 29,000명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잘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는 네, 편이라서. 아니, 저도 그래요. 대단하신 거죠, 사실. 기억하는 그거는. 것만 그냥 네. 몇 개만. 부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트럼프 하늘나라로 소풍 보내자 그러셨는데 영덕사라님, 예. 저도 파병 찬성합니다. 좋은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건 뭐 좋다. 이틀 전부터 널리 퍼졌던 내용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태극기 부대를 보내자.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강버스 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 한강버스 뭐.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막 트럼프가 성질을 냈다가 뭐 발로 찼다가 날지를 하니까 오늘 보니까 유럽하고 일본 7개국이 공동 성명을 내기는 했어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한다.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같이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합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나토에 내가 지금 그 러우 전쟁에 트럼프가 지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는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줄 테니까 그럼 그 한꺼번에 해주면 넌 트럼프도 뭐 그에 상응하는 뭘 해줄 거냐라고 역으로 이제 뭔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토에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UAE는 너무 지금 피해가 막심하니까 분기탱천해서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우크라이나 도와준 게 나토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토는 이제 뭐 그렇게 트럼프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오늘 댓글 정말 재밌는 거 많네. 금요일 되면 여러분도 기분 좋으세요? 저도 기분 좋은데. 한 주가 마무리되는 느낌? 나는 김종욱이 있으니까. 야, 이거 갑자기 이상한데요, 좀 분위기가. 슈크림님, 다카이치. 다 깐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아이고 웃음이 나서 잘못. 오빠 겁나 화 많이 났구나. 그다음에 얼마가 필요해? 그러잖아요. 얼마가 필요해? 다카이치. 오빠 겁나 화 많이 났구나. 아주 그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확 커지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One question: why didn't you tell U.S. allies in Europe and Asia, like Japan, about the war before attacking Iran? So, One thing you don't want to signal too much. You know, when we go in, we went in very hard, and we didn't tell anybody about it because we wanted surprise.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right? No, you believe in surprise, I think, much more so than us. And we had to surprise them, and we did, and much more than we anticipated doing. So if I go and tell everybody about it, there's no longer a surprise, right? 박영식 앵커님 네. 그런 경우에 아니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미리 알리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어? 저 근데 질문한 기자가 일본 기자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일본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저 내용이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왜 그때 진주만 공습한 건 우리한테 미리 안 알려줬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우리 훌륭하신 김유정 의원이 잘 짚어주신 대로 그 전쟁 이후에 트럼프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게 미리 알려줄 수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하자면은 이 그 다카이치 표정에 잘 드러납니다만은 이게 이 일본 측 기자가 저런 질문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난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표정이 이 사나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저 표정이나 눈이 이제 부릅떠지는 거는 일본말로 표현하자면 야매 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저 오피스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하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처음에 이제 조우할 때 장면도 언론에 나왔거든요. 거의 뭐 이제 아버지에게 안기는 무슨 딸처럼 완전히 이제 품에 안길 정도로 스킨십이 좋아서 원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부드러운 무드를 형성해 가려고 이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겠지만 저 한 질문 때문에 상당히 난처했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일본 측의 협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도널드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네, 네. 예.
친근하게 다가섰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도 우리 뭐 할 수 없다라는 얘기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지원하겠다라고 그쵸. 우회적인 지원, 우회적 지원을 말을 돌린 거고 한 거니까요. 아마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카이치를 비롯한 극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제 평화 헌법을 파기하고 소위 정상 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기가 있는데 국민들 80%가 반대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같아서는 마가처럼 막 밀고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밀고 나가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법률로 안 됩니다. 저희가 돈을 얼마나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총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 말씀하신 기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왜 도와달라고 그래? 기습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도와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 유럽 나토 국가도 얘기했던 게 제가 짜고 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타냐후가 오늘 새벽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이란 전역에 폭탄 12,000발을 투하해서 방공망 85%를 작살을 냈고 탄도미사일 발사대 60%를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조속히 끝날 거래. 근데 뭘 가? 뭘 만들어서 거기 가?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토가 완전히 미국의 리더십을 박살낸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렸었잖아요. 이것도 좀 살리면서 면도 살리면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타냐후를 엄청 압박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야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종결시켜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굴뚝 같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나는 원래 저렴하니까 그러지만 김정은 원장 박사가 돼가지고 작살낸다가 뭐예요? 저렴하게. 아니 생선은 작살로 잡아요. 뭘로 잡습니까? 생선을 작살로 잡죠. 조선 제일모직님 트럼프 애완견 다카이치아와 아베 때는 푸들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뭐 지금 잘하면 끝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시설 파괴로 이어지면 세계가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네타냐후가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트럼프가 야야야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영남 의원님.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아마 후회할 거려. 전쟁한 거. 시작한 거를. 왜냐면 미국 내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 세력 내에서도 이 예.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원래 마가는 야 세계 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르겠고 그냥 미국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제 마가의 핵심 가치인데 이게 뭐 이란의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금 미국 휘발유 값이 거의 $4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지역별로 거기는 편차가 커요. 근데 야, 미국 사람들이 물론 거기는 갤런 단위를 씁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리터당 한 1,5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캘리포니아는 훨씬 그거보다 비싸고. 근데 워낙 출퇴근 거리가 멀고 자동차 주행 거리가 많은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휘발유값 많이 오르면요.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다 때려 부셨다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주장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갖고 다 때려 부셨으면 이란에서 계속 쏴대고 있는 그 미사일과 드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 그게. 지금도 이란은 드론을 한 달에 10,000대씩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정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때리고 시작한 전쟁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기 종료 선언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문제는 저쪽이 끝낼 의사가 있어야 끝나는 거지. 이란 쪽이 끝낼 의사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쫙 푼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까지는 날릴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미국 우방국인 중동 국가에다가 계속 미사일을 쏴대면 이 전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다 모순인 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란하고
이란의 이 핵시설들을 때렸을 때도 핵 무력화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순이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이란의 핵 제조 시설이라든지 뭐 미사일 기지를 뭐 파괴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계속 미사일은 어딘가 쏴주고 있고 이란 인접 국가에 지금 중동 국가에게 공격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거니까 불능화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 게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았을 시에 내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걸 막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꾸 조건을 달다 보니까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트럼프 쪽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릴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도 말려야 되고 이란도 말려야 되고 아무튼 굉장히 좀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동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란의 공격 횟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최근 3일 사이에. 맞아요. 그 얘기를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그전에는 다른 데에 공격을 함으로써 중동전에 대해서 그 국제적인 유가를 올리고 갈등을 고조시켜서 전쟁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폭적으로 날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마법 4.5 그러니까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 예. 이게 4.5를 넘어가면 타코가 된다는 거예요. 야 못하겠다 안 되겠다. 우리 경제 작살난다. 지금 근데 4.3까지 올라갔다가 네타냐후 얘기하니까 4.25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지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턱걸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상황인데 빠져나올 만하면 네타냐후가 난리를 이상한 단어 나올 뻔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지금 되게 짜증이 났던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어제 저녁 밤사이 나름대로는 일정하게 좀 정리돼가는 것 아닌가 느낌상. 근데 또 모르죠. 네타냐후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날아가게 되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인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시 전쟁을 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생각은 상당 부분 드러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보면 훨씬 이란이 전략적으로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사면 초과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안 좋아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더 나빠졌고 국내 여론 더 나빠졌고 고유가 때문에 아우성이고 말씀하신 대로 마가 세력도 지금 반대하고 있죠. 본인의 가장 측근이었던 조 켄트죠. 그 대테러 센터 국장. 반대하면서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다. 속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심란하죠. 거기다가 동맹국들한테 뭐 파병, 뭐 군함 보내라, 배 보내라, 병사 보내라 했지만 다 난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인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작전은 지금 끊임없이 무기가 나오는 게 이란 작전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값싼 드론하고 액체 연료 베이스의 어떤 저렴한 무기들로 하면 이쪽에서는 더 비싼 것들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체 연료 기반의 고성능 고가의 무기를 가지고 터뜨린다. 지금 그 작전으로 들어간 거라서 끊임없이 뭔가 숨겨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에는 이 하메네이 정권을 붕괴시킬 것 같으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박수를 쳤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로서는 사면 초과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겼다면서요. 승리했다면서. 하여튼 뭐 이란이 선빵을 맞기는 했지만 보면은 막 그렇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싸구려 갖다가 싸구려라기보다는 좀 싼 거. 네, 그거 저가. 쏴가지고 저쪽 비싼 거 다 없애게 하고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은 최첨단 미사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은 쫙 그림을 그려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못 당하죠. 저 놀란 게 이게 굴에서 미사일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땅에서 올라온대요. 이란 그래서 여기서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땅이 엄청 넓고 혁명 수비대가 자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란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발 빼는 게 트럼프한테는 최고의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서는 빨리 끝나야 돼요. 에너지 때문에. 당장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 LNG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카타르 수입량 가운데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주가 제일 많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우리가 카타르에서 LNG 수입하는데 이거 하나 좀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국힘당에서 벌써 안철수도 그렇고 조정훈도 그렇고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유럽, 일본 7개국 공동 성명도 파병한다, 뭐 군사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잖아요. 다만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한다, 안전한 항문 확보를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어제 우리가 지금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매우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더군요. 혹시 네 분 가운데 파병해야 된다는 입장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저는 아닙니다. 파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매우 참 우리가 이제 이란과 그러면 이제 적대 관계에 접어든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 우리는 없죠.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다만 지금 파병 주장을 하는 건 우리가 이란하고 적대 관계가 될 필요성은 전혀 없는데 미국이 계속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니 미국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이 이제 파병 주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글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로 당선되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향해서 야가하는 상황이잖아요. 야가 같이 못 놀겠어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오히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동참하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함께 약간 뭐 왕따 비슷하게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파병 결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배를 천천히 몰아야지. 여기서 출발해서 호르무즈 해역까지 가려면 빨리 가지 않으면 몇 달 걸릴 거려 아마 군함도. 그래서 한강버스가 딱이라니까. 한강버스 말할까요? 근데 그렇게 보낼 배도 없어요, 사실.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맞아요. 근데 소해함이라고 그 소해함. 기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2척이 보내면 된대요. 그러니까 소해함이 12척이 있는데 네. 우리 해군에 한 달 걸린대. 700톤급 미만이라서 먼바다 임무에 부적합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내도 한 2-3달 천천히 몰아서 가도 별로 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끝나겠죠 전쟁. 아니,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야지. 기뢰를 확인해야죠. 기뢰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기뢰 제거함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직 기뢰 확인이 안 된. 근데 저는 그 보수 패널들 보면 철학의 문제인데 뭐 그 주장이 그런 거예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준 동맹적 가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려운 상황, 미국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미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거기 가게 되면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교민들, 그 다음에 배가 갔을 때, 전함이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우리 군인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고 그것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동맹적 가치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적인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전 이해할 수가 없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 전쟁이 정당한가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정당합니까? 국제법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전쟁 범죄라고 하는 형식의 지금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라? 저는 그래서 좀 도대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조기 부대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와중에도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라고 하는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제발 좀 그러니까 극우들이 좀 이젠 정신 못 차리겠죠. 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이라기 하는 건 좀 그렇고 언론도 있고 보도도 있으니까 저는 전환길 이런 걸 언론이라고 안 보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검찰 사법개혁 다음은 언론개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문제를 매우 의미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환길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런 걸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렇게 올렸어요. 비자금 조성에 국가 기밀인 군사 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입니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이거 X를 보고 전환길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참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전환길이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치 조선 말에 네네. 아간파천하고 온갖 그 짓을 하는 것처럼 네네. 이번에 이제 중관파천하기를 원하는 거지 애들이. 중관파천이라는 거는 중남해라든지 아니면 북경 애들이 마련해준 그 은신처로 네네. 간다 이런 얘기고 이미 네네. 지금 한 160조 정도를 네.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싱가포르 갈 때 네. 그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네. 또 우리 카이가 개발한 KF-21 비행기에 대한 네, 것도 네. 담고 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뭐 각종 초음속 미사일, 네. 뭐 천궁, 비궁, 뭐 천무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자,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니까 전환길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저 이야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가 천공이 어떻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꿈에서 천사한테 들은 얘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응?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가 꿈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환길 뉴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방송 중에서 몇 번이나 밝혔는데도 나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 말이 되냐. 대통령이라고 자처하고 대통령한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제 한준호 의원이 쓴 거죠. 일반 국민 대상으로 수사하라 마라 수사기관에 압력 협박하는 것이 과연 그 위치에서 할 짓인가요? 저 미친 자인데 아니 박영식 예.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 그 꿈에서 계시를 받은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 어떻게 저거를 봐야 돼요? 아니 아무리 뭐 주장을 하는 것도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 뭐랄까 있음직한 일들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지만 저건 너무 디테일하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떠들어 놓고 거기 앞에다가 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다, 꿈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붙이면 이게 가짜뉴스가 아닌 게 되는 거냐라고 일단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문제가 굉장히 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환길 씨가 늘 빠져나가는 수법은 언론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그 어떤 원칙을 강조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게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전환길 뉴스와는 다른 입장이다라고 몇 번이고 반복했다라고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해서 인터뷰하고 이 가짜 뉴스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이 방향을 당연히 비판을 해야지 저거를 그냥 꿈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니,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걸 한심하고 악질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딱 떨어지는 거죠. 김유정 의원님.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중국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상임위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뭐 이건 언론의 진짜- 책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딥블루에서 극우 문제 다뤘는데요. 앞으로는 극우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극우 했더니 어제 그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극우라는 게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엄연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룩한 이름을 이 자들한테 불러주면 안 돼요. 이 자들은 극우 알리바이 범죄자들이에요. 극우 알리바이 범죄자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김영남 의원님 예. 이건 어떻게 처벌하면 돼요? 그건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이게 유튜브라는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이게 정통망법 위반이 되겠죠. 이제 실제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명예훼손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했을 때 이제 그게 앞서 적용되거든요.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안 해도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고발해도 됩니다. 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나서도 아니 뭐 나 나온 사람이 꿈에서 들은 얘기라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 진짜 바보야. 160조 원을 어디다 담아요. 싱가포르 갈 때 160조를 담아가지고 갔다는 그러니까 건데 어디다 담아, 아니 어디다. 3월 초에 엊그제 싱가포르 필리핀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160조 원을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행기에 실을 수 있나요? 안 들어가죠. 아니, 공감인데 비트코인 지갑으로는 가져갈 수 있죠.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암호화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만길이 김정욱 부른다. 저를요? 비트코인으로 담아갔다. 아니 제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저 어제 꿈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환길 조만간 구속 처벌받는다라고. 아, 그건 상당히 좀 그 가브리엘은 좀 믿을 만한데요. 좀 그래서 뭐 저는 뭐 불러도 안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패널들은 맨날 나와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살리려고 하느냐? 대장동 이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에 의하면 160조 원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숨겨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이거는 뭘 하느냐? 돈 버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튜브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행위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있지 않았을 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특종 기사라고 썼던 기자가 있었어요. 어떤 통신사의 북경 특파원인데 이제 제가 그때 북한 문제 다루는 통일부에서 이렇게 있을 텐데 가끔 가다가 막 엄청난 게 떠요. 뭐 김정은 심장 이상 김정일이죠. 김정일 심장 이상설 막 이렇게 이거 뭐야 막 보면은 이제 기사가 이렇게 돼요. 최근 북한을 탈출한 어떤 사람에 따르면 네, 소식통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이가 뭐 심장이 이상해가지고 급히 뭐 어디 뭐 묘양산에서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정권이 위험하고 막 이렇게 맨 끝 문장이 기가 막혀. 이 사람은 지난주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확인해요? 와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조용할 만하면 또 그런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이 근데 양반 문제는 그 사람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람도 한 번도 김정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존재하질 않죠. 그냥 딱 아니 이렇게 그 내용에 있다가 쓴지 오래됐는데 뭘 또 하나 쓸까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장문한 거죠.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언론사 그만두고 정치한다고 들어왔어. 신한국당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천 받으려고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식으로 어본을 막 생산하고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일간지입니까? 통신입니까? 통신. 와, 심각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 보면 역사를 왜곡하는 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고종이야. 아간파천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고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본이 만든 거거든요. 파천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일본 역사가들이 만든 거고요. 그 당시에 미국, 러시아, 영국 기사에 의하면 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곧 고종이야. 아마 제가 뉴라이트들 역사가들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런 거 사전에 박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런 것들이. 저런 주장을 할 때 구체적인 물증이나 사실적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뭐 당연한 것 같을 때 뭐 그런 걸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문재인 전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 뭐 금괴 200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실제로 비판을 하는 쪽에 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에 완전히 낚이셔가지고 실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시거나 어디 뭐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막 그 골판지에다가 써가지고 이재명 160조 반성해라 막 이런 거 하실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건 법적으로 진짜 단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환길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뭐 이거 꿈에서 본 거 들은 거다라고만 전달만 한 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썸네일을 내리지 않잖아요. 충격 보도, 예. 싱가포르 비자금 막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 점점점 이 패널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보지도 않는 그 방송들 있잖아요. 고성국 TV나 전환길에 그 방송의 썸네일을 봐야지 국민의힘의 흐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설 제목 보듯이. 그 이 황당함을 어찌할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봐야지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이제 쇼츠 컨텐츠 같은 것들을 이제 저 영상을 따와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는 데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빼버리고 그 해당 내용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딱 퍼뜨려버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진짜 앞에서 가장 다뤄야 되는 중요한 쟁점, 꿈에서 들었다. 이걸 날려버리고 저 내용만 들으니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안기부 공작원이라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확실해진 건 전환길은 절대 천국은 못 간다. 지옥밖에 못 갈 거다. 전환길 이자가 왜 싱가포르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김현지 부부실장 아들이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에 있는 네. 여전히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혼외자 얘기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막 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하여튼 이자는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경찰 조사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조사 받는 그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언론사에서 의혹 보도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동일한 주장을 했고 아직 그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X에 또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서를 방송했던 지난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확실하게 추가 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목을 한 거예요.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준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 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 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에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에 거의 안 보는데 이 앞번에 그 노상훈 수첩과 관련해서 하길래 아직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거 지금도 하더라고. 그렇죠. 네. 예, 아직 뭐 그 프로그램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진행자도 그대로 하고 계시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콕 집어서 했다는 것은 그걸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그 보도 이후에 탄생한 사실 영화도 있고요.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 작품도 있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서운 공격들을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악마화가 됐던 대표적인 사례이자 보도 내용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대선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우리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막판에. 예, 막판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까지 나섰기 때문에 지금 추후 보도 청구권을 통해서 홍보수석도 어제 실제 브리핑하면서 해당 언론사들은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청와대까지 나섰기 때문에 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통해서 지금 TV조선, 채널A 등등 각각 언론사들이 지금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라든지 SBS 쪽은 아직 제가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후 보도나 정정 보도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50초짜리, 1분짜리예요.
1분이나 50초짜리 정도로 그냥 정정 보도하고 넘어갈 정도의 이게 무게이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오보가 났거나 만약에 잘못된 보도를 받아 썼을 시에 이제 나타나는 막대한 피해들을 어떻게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차제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정 보도의 무게라는 것이 기존에 확대해가지고 악마화를 했던 그 무게만큼 사과하고 정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TV조선은 굉장히 빠르게 했거든요. 근데 딱 1분짜리였습니다. 채널A 53초짜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러 이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언론사의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언론, 어떤 언론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대통령만 이렇게 했습니까?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해당 피해자들은 심지어 피해를 호소해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쯤이니까 되는 겁니다. 언론사가 방송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하도록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조선일보하고 채널A였나요? 예, 두 어제 개가 일단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좀 너무 짧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0.73% 차이가 난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필적 조회까지 다 합니다. 검찰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 그때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조폭 연루설로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얼마나 악마화시켰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언론하고 검찰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스스로 같이 뭐 협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대선 투표에서도 그 정도의 상황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는 언론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 이건 대법원의 조의대 코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언론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 이례적인 사과가 이례적인 이 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 스스로가 자기 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안 그렇고 정권에서 막 압력을 가하면 언론 탄압이다 뭐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참에 언론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전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정으로 갔을 경우에 대개 뭐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든지 또는 그 당사자가 매우 뭐 중요한 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많이 나기도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오늘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테리 공구님이 가짜뉴스 처벌법, 회사는 100억 이상, 개인은 최소 5억 이상의 금융대처법이 시급합니다. 금융치료가 시급합니다. 두에토님, 스브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관해 논두렁식의 최초 보도 사과하시오. 내란당 신동욱 네가 보도했지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런 그 가짜 뉴스들 나중에 밝혀졌을 때 처벌하는 법이 지금 있지 않나요? 지금도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가짜인 거를 알고 보도했다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근데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예. 그래야 그거를 직접 보도한 기자뿐만 아니라 소속 언론사까지 이제 이른바 금융치료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항상 그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를 입증을 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내 손해가 이만큼이다. 그건 뭐 정신적인 위자료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뭐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이 많이 훼손됐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입증해야 그 손해액만큼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존의 제도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액에 얽매이지 말고 이른바 그 아주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 같으면 다른 언론사도 야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한번 당하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행위를 자제하고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많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 정말 박정희 전두환 때 같으면 이런 경우에 그쪽에다가 한번 눈 째려만 봐도 그냥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어떤 걸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최근에 유튜브 채널이 영향력이 커지고 뭐 그런 언론 환경에서 유튜브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SBS 그렇고 전환길 그렇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뭔가 이 문제를 대통령이 뭔가를 지적할 때는 다 그 하나 사례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맥락 줄기를 봐야죠. 이제는 언론 지형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사법개혁 다음에는 이제 언론개혁을 좀 한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박영식 의원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를면은 공소 취소 뭐 거래 의혹 설 뭐 이게 이제 보도가 탔을 때도 사실 SNS에 유사한 그런 메시지를 남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게다가 이 조폭 연루설 의혹 보도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TPO에 맞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 드러나지만 후보 시절에도 굉장히 명확하게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뉴미디어 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이제 뉴미디어 풀단까지 구성해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건강한 견제 관계,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에는 유튜브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재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레거시든 뉴미디어든 간에 이 출발점을 떠나서 유튜브 플랫폼 하나만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재래식 미디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파생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뭐 기본권, 인권 다 유린당하는 일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도 중요합니다만, 전 뉴미디어도 이제는 스스로 윤리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재래식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존재하는데 재래식 미디어는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뉴미디어에서 뉴미디어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재래식 미디어와 유사한 방식의 힘들을 발휘하는 행태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을 청취하고 있는,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가 어디를 가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에 뭐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재래식 언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합의 지점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 뉴미디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너무 힘을 과시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윤리 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정하는 노력들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어떤 힘들이 오히려 재래식 언론에게 또 다른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 세상이 바뀌면서 용어들이 많이 바뀌는데, 원래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재래식 이렇게 표현 썼는데, 그것도 참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변화 같아요. 우리가 재래식 할 때는 되게 이제 푸세식 화장실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 그것쯤으로 치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재래시장도 그렇고요. 재래시장.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대체로 요즘에는 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그런 쇼핑이 워낙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빗대어서 뭐 신종 언어가 생산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권한과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책임감도 예. 가져야겠죠. 예. 하여튼 뭐 사회 변화는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언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모이면 뭔가 좀 변화가 새롭게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방송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요. 왜요?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지금 막 속에서 지금 꼬르륵 왜 이렇게 맛있는 라면 냄새가 나는 거야.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이제 뉴미디어에서 활동한 지 이제 5년째 됐고요. 아주 오랜 기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재래식 언론에서 몸담고 활동해왔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5년 동안 저는 이 재래식이나 레거시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 가짜 뉴스들을 실제 만들어내고 있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할 수 없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미디어의 훌륭한 어떤 장점들이나 이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이제 과해서 넘치는 단계까지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어떤 건강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서 뉴미디어의 것은 그것대로 살리고 레거시 미디어에 만약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전체를 다 싸잡아 매도하면서 여긴 다 쓰레기니까 망해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아마 청와대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책들이 아마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까 전환길 얘기를 했는데 전환길 옆에 지금도 계속 따라다니는 김현태 있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현태를 구속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지난번에 제가 2차 특검 출범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제1호로 김현태부터 구속을 해라 그랬는데 오늘 김용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왜 구속영장을 뭐 이런저런 데서 신청하거나 청구하지 않고 그 조은석 검사팀이 법원에다가 구속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미 수사는 끝났죠. 예. 그리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구속되는 모습을 볼 때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직접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때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조은석 특검은 활동이 끝났죠. 예. 이미 수사는 끝났고 기소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병이나 모든 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장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다만 법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재판 받는 태도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재판 받고 있으면서 지금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냥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이 공판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법정에 공소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공소유지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소유지 검사로서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니 법원에서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를 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은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이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안 했나요? 이때는 군사법원에서 해당하고 있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됐었다는 소식을 못 뉴스를 들었죠?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를 아니 그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용산 고 앞에서 울면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영장 청구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자가 그때는 뭐 회심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건데 상황 변화가 생겼는데 이미 재판 중인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하면 그 재판 중에 그냥 구속시켜 버리는 거가 있고, 유죄 판결 받으면 법정 구속하는 방법 2개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뭐 회개하는 척하고 다 내 잘못이다 그러고 부하들은 잘못 없다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 나는데, 지금은 전환길 옆에서 지금 파병해라라고 선글라스 끼고 같이 태극기 들고 다니잖아요. 성조기 들고.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흑화됐는지 이게 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변수가 있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김영남 의원님, 예. 법원에서 이자 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그건 재판부 판단이죠. 네. 사실은 재판부 판단이라 이게 불구속으로 진행할 상황이 아닌데 구속해서 구속 사건으로 진행해야겠는데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예.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직접 그 국회에 쳐들어간 거기 지휘자고 그렇죠. 또 현장 지휘관이기도 하죠. 이자가 현장까지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왜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느냐. 그때는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내란이 옳았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때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서 내란을 저지른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자를 그냥 둔다? 이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행위들을 뭐 유튜브 집회 같은 데서 계속 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자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법원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어떤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건 이제 아닙니까? 통상의 경우에 나쁜데 그러면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하는 게 통상의 경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이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네라고 판단하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 참나 이거 하나를 구속을 못 시키고 저는 이때는 아마 특검이 아니고 군검찰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뭔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나. 한 가지 하나만 더 짚어보고 우리 김종욱 원장님 먹방을 하도록 할 텐데 저만 먹는 겁니까 그러면? 그 대신 김종욱 원장님 조건이 있어요. 좋아요가 6천 명을 안 넘으면 먹방 없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발 어디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을까요? 자, 6천 좀 눌러주십시오. 세운대 바다왕자님, 여러분 오늘은 날씨도 상큼한 봄이 온 것 같죠? 이럴 땐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시면 더더욱 상큼한 봄이 향기가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좀 아름답게 구독 권유 못해요. 뭐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간절함에 대한 표현. 유치찬란하게. 아니 지금 따블로 공격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뭐 그따위 말을 쓰느냐라고 말씀하시더니 어쭈구리님, 좋아요 누르면 많이 인색하네요. 바쁘지 않으면 한 번씩 눌러보시죠. 김정국 원장님 맛있는 거 먹게. 어느 순간 6천이 거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900 그러네요. 이미 넘었습니다. 예, 이미 6,300. 100개 통한다니까 이런 게 간절함이 통하는 거지 이 미사역은 통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통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막 그 법원에서 또 재밌는 결정을 하나 내려줬는데 정어리 TV에도 그때 인터뷰하러 오셨던 김종혁 전 네. 최고위원 그 가처분 신청도 네. 법원에서 인용을 해줘버렸어요. 인용을 했어요? 네. 와. 얼마 화가 났으면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법원이 정당 안 내부에 해주는데. 관여 안 하는데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는 거예요. 당협위원장 복귀네. 네. 안 되겠다. 먹고 해야 되겠다. 오늘 먹방은 정말 특이하고 맛있는 거 했어요. 게 좋아해요? 김유정 의원님? 네, 좋아하죠. 저겁니까? 연지 홍게? 우와. 홍게에다가 오늘 홍게 라면. 라면 홍게 오. 볶음밥. 와. 디저트로 맛있는 세척 사과. 오늘 쏜다. 야. 오늘 뭐 잔칫날입니까? 사실은 이거 하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윤석열이 식탐. 그러니까 입을 다 배려놓고 먹방을 시키시면 커피 좀 더 달라. 부식이 부실한. 야, 정말.
근데 진짜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실이라면 진짜 마음 그래가지고 편한 인간이다. 교도관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류혁 전 감찰관이 얘기를 했는데, 야 참, 이거 제가 사실 자리 깔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 하셨구나. 한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구속 집행이 되기 전에, 그래서 당신은 파면되기 전이니까 대통령이었지.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뭐 집행이 되냐 안 되냐 막 한참 놓때, 그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이 되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냐, 뭐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서울구치소에서도 밥만 많이 주면 별 불만 없을 거다. 밥만 그냥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주면 그냥 잘 지낼 거다, 구속돼서도. 그런 얘기를 벌써 한 지가 오래됐죠.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거봐. 당뇨인데 일단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교도소 구치소에서 나오는 커피는 뭐예요? 다방 커피예요? 아니면 원두 커피예요?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서 커피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커피가 부족하다고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사 먹는 거? 변호인 접견실을 거의 전용으로 쓰잖아요. 예. 근데 접견실에 거기 항상 교도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교도관 분들이 타서 마시려고 갖다 놓은 믹스 커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믹스 커피를 교도관들이 타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호의를 베풀어서 한두 번 타줬으면 그거에 권리인 줄 만족을 알아? 해야지. 맡겨놓은 것처럼 커피 많이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아니 그리고 이게 뺏어 먹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조금 본인 스스로가 그 경계 자체를 모호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그 현직 대통령 당시에 구속됐을 때 본인이 처먹던 것과 그 이후에 파면되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파면된 이후에 그 본인이 수용자로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대접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 헌재 나갈 때, 법원 나갈 때 뭐 도시락 많이 먹고 싸제 음식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입맛 자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만 걸 다 바라고 있는 거죠. 내란수계가 무슨 커피 타령이야. 영치금도 많은데 그러면 교도관들 커피나 사주면서 얻어먹든가.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 컨디션 좋다니까요. 부산이 대님. 하여튼 윤석열은 먹는 거 하나만큼은 슬럼프가 없어요. 슬럼프. 항상 전성기야. 슈크림님, 김용남 의원님도 말이 평소보다 좀 더 빨라지는 것 보면 역시 먹는 것은 좋은 것이요. 적어도 저희가 윤석열처럼 여기에서 뭔가 부실하다고 얘기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커피를 타달라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박영시 앵커님의 찐팬 LA 이 여자님, 오셨구나. 미국 달러로 슈퍼챗 보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홍게라면이라니 정어리 최고네요. 맛있게 먹방하고 기운 내세요. 정어리 최고라는 건 뭐 박영식 앵커님 미기니까? 근데 이 여자님이 항상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요? 이게 LA 계시니까 예. 상품을 사가지고 LA로 배송 못 받잖아요. 예, 항상 그러시구나.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면은 해외 배송을 시작하셔야 되나요? 저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정팡을 같은데. 만들어봐? 쿠팡은 외국으로도 이렇게 보내나요? 쿠팡은 해외에 아직 아니요. 물류망이 이제 대만에서 예.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해외 물류 배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해외 배송이 오긴 하죠. 예. 직구 형태로. 이향님, 금요일날 정어리 TV 놀러 가면 먹방 할 수 있나요? 가고 싶어요. 오세요. 이향님, 제가 특별 초대합니다. 맛있는 거 할 때 오십시오. 홍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몽돌님, 와이프가 게 먹고 싶다고 해서 접속하자마자 구매했습니다. 아직 먹방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지 홍게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게 아주 그 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율 알아요, 김정우 원장님? 먹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죽겠어요. 게 살이 꽉 찬 거를 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피가 말라요, 제가 지금. 알았어요. 자, 그러면 뉴욕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뉴욕 녹취 듣고 정어리몰 광고 보는 동안에 한 상 차려주시겠습니까? 예, 부탁해요.
제가 이제 법무부 감찰관을 하다 보니까 뭐 직원분들, 이 교도관분들하고 어떻게 좀 근래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용자들하고 교도관들하고는 면담하는 기회가 있는데 면담에 응하는 자세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교도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하게 보여지는 데다가 그런 면담 기회가 생기면은 본인들 때문에 고생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뭐 부식이 좀 부실하다던가 이런 그 교도관 그 분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먹고 지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불만을 많이 얘기해서 교도관 분들이 좀 이 면담을 꺼려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먹는 거 말고 뭐 여자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제가 어제 그 딥블루에서 인문학자 그 임상훈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 혼자 있는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 술 취해서 뻗을 때 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자 있으려고 그러니까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네. 그 BTS 오늘 광화문 아리랑 컴백 공연 예고편 한번 볼 거예요? 네. The BTS Army will have to wait a while to see their favorite band again. Tough day, a heartbreaking day. Part of my soul just died. 아 슬퍼. 와 진짜 보고 싶다. 복귀하자. We promised our fans that we'd be back. 하나하나 뭔가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7명이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계속 헤엄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영상 이렇게 보면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팝스타 뭐 옛날에 마이클 잭슨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보려고 막 사람들 모이고 그런 것만 보던 세대였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공연을 한다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며칠 전부터 와서 그거를 기다리고 좌석을 못 구한 필리핀 한 그 아미 인터뷰를 들었는데 표 없지만 내가 BTS를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막 이런 거를 들으면서 참 벅차올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이고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무대를 통해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뭐 이런 사례만 있겠느냐만 BTS가 진짜 큰 역할을 했고 뭐 그 전에 뭐 싸이씨도 했고 뭐 역사가 있는데 BTS가 참 어느 사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남다른 또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어제 그제 1,000만 명을 넘었었대요.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다는데 김유정 의원님 BTS가 무슨 약자예요?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 BTS. 방탄소년단. 네, 그래서 처음에 2013년인가 데뷔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랬었는데 이제 13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렇게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이름도 좀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될 줄 몰랐었는데 하여튼 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정말 내일 자랑스럽죠. 예.
22,000석인가 그런데 25,000석 가까이 되는데 앞에 그 무대 가까이 스탠딩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2,000석이래요. 아. 서서 거기 당첨된 사람들은 정말 잠 못 자고 지금 어제 날아왔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는 팀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탄 청년단으로?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방탄 예비군으로 해요. 군대도 예비군, 다 다녀왔고. 예비군으로. 방탄 예비군. 이 와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게요? 누구죠? BTS 공연 잡히기 전에 그 근처에 결혼식. 아, 맞아요. 결혼식. 맞아요. 하객들 결혼식, 엄청- 돌잔치. 하객은 뭐 떠나고 뭐 지금 뭐 신랑 갈 신부도 수가 못 들어갈 없어. 판인데 예. 근데 뭐 신랑 신부는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나 몰라도. 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그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그렇죠. 예,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취소하더라도. 그게 뭐 90일 이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결혼식 같은 그런 경우에는 6개월 1년 전에 막 예약하고 요즘에,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렇죠. 식장이 없어서. 예. 그 주변 돌잔치 뭐 완전히 취소된 거지. 거기 되게 장소들이 많아서 결혼 뭐 제가 알기로는 특급 호텔들도 거기 그 다 시청 이제 광화문에 있죠. 굉장히 많고 네, 포시즌 거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돌잔치 할 만한 그런 많죠. 식당들이나 그러네. 룸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본의 아니게 참. 예. 아까 BTS 약자했는데 부산이대희님이 도널드는 무슨 약자인 줄 아시나요? 그런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도널드 띄워주세요. 도둑놈, 날, 날강도. 더러운 놈. 듣잖아 알겠더라고요. 네, 또 오늘도 유쾌한 먹방 그리고 또 깊이 있는 분석, 날카로운 논평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북날라 뿡따뿌라님 슈퍼챗을 많이 보내셨네요. 여러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말에는 또 홍게 주문해서 맛있게 또 드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김영남 의원님, 박영식 앵커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